저출산 문제.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40년에는 성장률 제로 시대가 될 거란 분석도.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현 상황을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 유럽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높은 집값, 또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희망이 없는 나라? 아마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저출생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증명한 대한민국. 경제적 고속 발전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 출산율 꼴찌, 국가 소멸. 이 같은 현상들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수식어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 UN 인구 포럼에서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인구학 분야 권위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n Korea, things are different, and it seems to me that there is a scope there, if it can be faced, to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by persuading individuals to work less and persuading corporations to encourage them to work less. 한때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개인이 느끼는 의식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했을 때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지? 일단 퇴근 시간이 8시가 넘어가는데 내가 밤새 우는 아이를 어떻게 재우고 달래다가 다시 회사로 나갈 수 있을까? 성립이 일단 안 돼 보이잖아요. 육아휴직도 그렇고 출산휴가도 그렇고, 그리고 가사노동 돌봄 시간에 있어서도 여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구조가 짜여 있거든요.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애를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0, 30대들은 사실 섹스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인 집이 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는 학습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것들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감정도 사실 비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회 같아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학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해법을 모색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리로 나가 물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당연하게 약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산이 마련된 후에 아이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제가 아직 이루어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갖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할지에 대한 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네, 자녀에 대한 계획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녀 계획이 있긴 있죠. 생각은 해볼 테니까요. 상대가 괜찮으면 낳겠지만 뭐 제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출산을 하면은 아이 건강도 건강이고 산모의 건강도 있을 거니까. 혹시 아이를 낳을 생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있어요. 일단 저는 되게 가족이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나이 먹고 좀 외롭지 않을까, 아이가 없으면. 그렇다면 왜 낳을 생각이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질 텐데 아이를 낳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없어요. 저 혼자 사기도 너무 빡빡하고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기가 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서. 없습니다. 제가 저 생활하는데 이제
빠듯하기 때문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없습니다. 약간 혼자 사는 것만 생각해도 약간 벅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고.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부분 때문 아닐까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냥 돈 문제가 솔직히 제일 걱정되고. 가장 큰 문제는 집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오른 것도 있고 돈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니까 지금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 먹고 살기도 이제 좀 벅찬데 애까지 나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집값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저도 약간 걱정인 게 집을 살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집값이랑 교육비. 돈이 문제죠 사실상. 빠져나가는 게 많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은 저기 식비도 나가고 뭐 학원비도 나가고 그럴 텐데.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돈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만한 집을 구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친구한테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 사실 그 두 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대출을 좋게 받아도 이자가 나가면 그걸 갚아 나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갚으면서 육아까지 생각을 하는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사실 버겁거든요.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뭔가 청년들이 좀 살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제일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직종이 원래 남초여서 일단 직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아이를 낳고 복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도 아빠 휴가를 쓰기도 하고 그 여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갔다 오기는 해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후에 복귀를 하시고 아빠 휴가는 그렇게 길게는 안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한 10일, 한 달. 이번에 이제 쓰시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 2년 정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 노동의 방식,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되게 자유롭게 잘 쓰시고 복귀도 잘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똑같다고 저는 들었어요. 육아휴직하고 최근에 돌아오신 옆 팀 분이 계시는데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SK. 네, 육아휴직 제도는 저희 회사에서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3년 정도로. 근데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라서. 둘째 낳게 되면 그때는 하려고 합니다. 삼성이긴 하거든요. 그런 대기업이 이제 하게 해주고 뭐 자르진 않더라고요.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목소리와 아이가 생겨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요새 그냥 점점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태어나진 않았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하드코어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애를 몇 명을 낳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빠삭한 사람들 애 낳으면 약간 좀 그 시기 하잖아요. 제도가 존재하지만 승진과 같은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또래인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사회 초년생을 조금 벗어나서 회사에서 직급을 달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몇 년이고 그 직급을 달았던 게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휴식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 자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많아서, 아무리 그렇게 육아휴직이랑 출산 휴가에 대한 게 잘 되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어서 그거 자체에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복직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무엇보다 현재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반강제적이고 좀 뭔가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는 듯한. 사실 주어진 돈은 얼마 없는데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 보통 이제 다 맞벌이니까 이제 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율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꼭 저출산을 꼭 아이를 많이 낳는 방향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 그리고 사실 그 제도도 막 엄청 잘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문제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여성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논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사저널 이코노미가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은 건지. 그리고 거리로 나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내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번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땜질하듯이 여기가 비게 되면 거기 그냥 일부 막고 저쪽 일부 막고 이렇게 돼서는 영원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일단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돈 줄게 애 낳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사람처럼 생각을 해주는 건 맞아? 약간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저는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정책을 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분야가 같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큰 패러다임을 갖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돕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한테 그런 애를 키우는 거나 육아나 훈육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부담을 지우는 마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 결국엔 진로나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끝도 없이 드는 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 할부값, 카드값. 저도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좀 공부 열풍이나 이런 게 좀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